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오늘 같이 프리 특강을 올해 시험 보고 나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또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그 노량진 쪽도 더 조심해야 됐고, 특히 시험 보시고 또 2차 시험까지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이시고, 특히 노량진에 같이 모여서 같이 뭘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해설 강의, 프리 강의는 온라인과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문제에서 있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같이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해마다 힘들긴 한데 올해는 유난히 시험 직전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 시작했었던 2월 달부터 해서 2월 말경부터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했고, 그 환경도 계속해서 달라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잡고 공부하시는 게 보통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시험 직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마음 졸이시고 신경 많이 쓰시고 염려도 많이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서도 많이 염려하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제 푹 쉬셨어야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얼굴을 보면 어땠는지 잘 쉬셨는지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모니터 너머로 짐작하면서 같이 해봐요. 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게 되는 이 프리 특강은 다른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시험 보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쓴 답이 좀 괜찮을까? 방향에 맞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원래 시험 보고 나서 기출 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싫죠. 답만 맞춰보고 싶은데 서술형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풀이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답만 말해달라고, 답만 궁금하다고 사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 유형이 바뀐 거예요. 아마 시험 보시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유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유형이 크게 바뀌어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형식 똑같네? 문제? 재심은? 배점? 똑같은 거야. 형식의 주제도 있어. 그래서 똑같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마 시험 치시면서 왜 요구사항이 다 왜 이러지? 요구사항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론을 찍어서 명칭을 답을 하거나 이론의 구조나 단계나 모형의 구성 요소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답으로 딱딱딱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형식을 아주 크게 바꾼,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완전히 바뀐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받으신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자, 기출문제, 그저께 보셨던 교육학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처음 받으신 느낌은 전체적으로 쓸만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었던, 그래, 현장에서 교육과정 만들어야지, 그리고 학생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겠지, 그리고 의사결정 부분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용 영역 자체는 전체적으로 평이해 보이는 사항들이었는데, 그리고 게다가 쓰라고 요구하는 것들도 개별 이론의 주요 구조, 개념, 명칭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전혀 아니라 그 부분들은 이미 제시문에 상당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그러니까 문제 내용이나, 그러니까 그래도 배점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제시문 내용이나 문제에서 출제하는 방향성 스타일을 보게 되면 아주 초반부의 교육학 논술 형태로 약간 회귀를 했습니다. 돌아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도
제시문에 우리가 유추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내용들의 근거에서 이런저런 그 논의 사항들을 정리하면 되는 형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주장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논술은 정말 그런 쪽으로, 논술하는 쪽으로 문제가 쭉 출제가 약간 되다가 채점 어려움 등등 때문에 좀 더 정답이 명확한 부분들을 꾸준히 출제를 하다가 작년에 두 가지가, 그죠, 명확한 명칭을 물어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려 있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것만 답이야 라고 할 수 없는 열린 답안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작년에 비중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쪽으로 가느냐, 뭐 비슷한 유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회귀를 하느냐, 완전히 풀어지느냐,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나왔던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명칭이나 구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출하는 문제는 교육학 논술에서 이 논술이라고 하는 형식의 본래 목적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비슷한 얘기들 했었지만,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학생이 알아서 뭔가를 하고 정해진 내용들을 그냥 배우고 습득하고 이런 거 말고 같이 만들고 학생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딱딱딱 정답이 떨어지는 명칭을 물어봤다든지 단계를 물어봤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타당해 보이지 않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려면, 그다음에 학생의 그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거 잘하려면 교사 조직부터 민주적이어야 그게 되지, 학생들한테 시킨다고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사들의 암기 능력을 확인하는 게 그게 무슨 논술이냐라는 식의 문제의식이 이번 문제에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년도 공부하실 분들, 새로 공부 시작하신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사항들이긴 한데, 공부 방향 자체가 좀 바뀔,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게 됐어요. 올해 시험 자체는. 그러니까 내년에 똑같이 나올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이런 형식의 문제나 이런 형식을 대비하는 공부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자, 보신 문제 부분과 자료 부분, 그리고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출제 경향성을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일단 그 발문으로 제시된 문제를 보면, 땡땡 고등학교 재직하고 있는 김 교사가 대학 시절 친구 최 교사에게 쓴 이메일의 일부다. 내용을 읽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평가, 수업 설계, 학교의 의사결정을 구성 요소로 해서 서본결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의를 해라. 자, 대표적인 영역 4가지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이론 및 공학, 교육행정, 요 4가지 메이저 영역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평가, 수업 설계, 그다음에 교육 심리 3가지 영역 중에 2가지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2가지는 뭐 빠지지 않고 행정과 과정이 출제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이메일이라는 형식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었는데, 대신에 최근에 나왔던 제시문들 중에서는 제시문을 읽는 게 조금 불편한 형식으로 출제가 된 건 맞습니다. 배점 부분 먼저 오셔야 되는데,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번 문제는 제시문 내용을 읽는 것과 배점 부분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읽는 것,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정확한 키워드를 물어보는 부분이 없었죠.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험에서 중요한 접근 방법은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는 서술을 하시는 거. 문제가 요구했던 조건이 있었으면 그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서 답을 구성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할 테니까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고, 배점 부분이랑 내용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
제가 아까 도입할 때 슬쩍 말씀드렸었던 그 출제 경향 부분부터 먼저 보고 내용을 확인을 할게요. 쌤들 받으신 자료는 3페이지, 문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출제 경향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졌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쌤들 쓰시면서는 편안했어, 평이했어 라고 느끼셨을 텐데, 근데 보통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뭔가를 정확하게 인출하라고 하는 인출 요소가 빠지게 되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죠. 대신에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평소보다 시간의 압박을 좀 더 느끼셨을 것이고, 그리고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아마 분량이. 그래서 평소에 조금 적게 쓰셨던 분들도 와, 나 2페이지 다 썼어,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었는데 엄청 썼어,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많이 쓰는 게 이런 형식 문제에서는 정상이죠.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방안의, 저희 수업에서도 맨날 강조했었지만 의나 방안이나 이런 식으로 열린 부분에 대한 답을 쓰는 항목은 친절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구조, 개념, 명칭 확인하는 부분이 완전히 빠지고, 그러니까 일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쏙 빠졌어요. 물론 이제 찾아야 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긴 했었지만, 그러기에는 제시문의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제시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몇몇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냥 몰라도 사실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현장에 맞게 말을 쌤들 소위 우리 왜 비벼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비벼 쓰는 형식으로도 충분히 답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황을 매개로 한 개념의 활용 능력을 폭넓게 평가했다. 우리가 소홀하게 보셨을 수도 있는, 조금 방심하셨을 수도 있는, 암기에 급하면 놓칠 수도 있는 활용. 저희 이제, 근데 활용은 저도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우리 같이 많이 풀어보긴 했었지만, 활용 문제 내면 쌤들도 힘들고, 채점할 때도 힘들고, 되게 어려운 문제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 꾸준히 연습했으니까 아마 맞아,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 없지.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 제시문에서 언급하는 것들 가지고 쓰면 그게 될 거야. 그게 돼요. 요거 방향에 맞게만 쓰시면 그건 답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그 개념 자체가 아닌 활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최근 시험에서 증가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번 시험은 오직 전체 항목, 전체가 개념의 활용으로만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의 형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유형이 변한 거예요. 저희가 전공 영역도 문제 유형이 꾸준히 바뀌어 왔었죠. 근데 교육학은 그런 얘기들을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논술이니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번 문제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의 패러다임의 변화 정도까지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특정 개념의 암기 인출이 주가 아니라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암기 인출은 제시문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식 기반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암기하고 정보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새롭게 창출하고 연계하고 이런 융합적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흐름을 그대로 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분석 능력,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번 시험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그래 뭐라도 썼어. 근데 이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맞나? 내가 쓴 게 맞나? 라는 불안감. 이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면 이론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되는 거니까 맞아, 틀려 라고 판단을 하기가 쉬운데 이번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좀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이 문제 분석 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시험 보러 가면 긴장스럽죠. 그리고 이번 시험은 유난히 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랑 제시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제시문 읽고 제시문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시문의 방향과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그냥 논리타당하게 글을 쓰면 상당히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보다 많이 놓치게끔 문제가 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쉬웠냐, 어려웠냐, 평이했느냐, 어땠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편안했다,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난이도 자체는 평이한 건 맞아요. 근데 채점의 방향에 따라서 점수대는 지금은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채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채점 기준, 채점 방향에 따라서 점수대가 달라질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 좀 커서 이번 문제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커서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찍어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데 아니신 경우는 채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주 평이하게. 근데 보통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했을 때도 좀 매번 뭐 다른데 왜 평이한지 왜 쉬운지가 매번 다르긴 한데 이번 시험은 열려 있는 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허용 가능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평이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답안을 걸르는 채를 어떤 채를 쓰느냐, 얼마나 촘촘한 느슨한 채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평이한데 채점 방향에 따라서 점수대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점수대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명칭 개념 물어보는 게 빠졌다는 게 굉장히 큰 힌트죠. 그래서 명칭을 쓰는 건 틀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칭이나 개념을 쓰는 게 틀리면, 아니 쌤들이 쓰셨던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틀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번 문제는 그런 요소를 아예 뺀 거예요. 아예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봐주겠다라는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형식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형식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가지 영역 개략적으로 개관을 하고 세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교육과정 부분은 이론을 매개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론 내용이 제시문 내용에 있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스나이더 실행관점, 이게 저희 최종 자료 우리 카페에 문자 드렸었잖아요. 카페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하고 드렸던 그 카페 자료에 카페에 올렸던 자료 교육과정 영역 제일 위에 넣어놨던 사항인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시문에 다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저희 9, 10월 달 수업할 때 9주차 수업할 때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학교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교사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재개발하고 새롭게 창출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최근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이런저런 구성 방안들, 접근 방안들이 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문제 자체는. 그래서 애초에 이론을 줬지만 이론의 주요 사항이 제시문에 그대로 있어서 내용에 근거한 장단점이나 운영 방안은 내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는 부분이 아니라, 게다가 간단하니까, 내용 자체가 워낙 심플하니까 국가에서 만든 걸 그대로 실행하면 뭐 이래서 좋겠지, 하지만 이건 좀 안 좋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상식 수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걸 서술하시면 됐었고, 운영 방안,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생성하는 접근으로 결국, 근데 그 내용도 있었죠. 제시문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현장에서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 알고 있는 것들 현장에서 그럼 학생의 필요나 요구에 부응해서 함께 교육과정 구성도 해보고 뭐 요구조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열려있는, 제시문 내용에 근거해서 접근하면 열려있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구성 영역 전반의 사항들을 교사 중심적이고 학교 중심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교육과정 개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안 전반이 답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론을 매개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굉장히 열려있는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과정 구성 방안이라는 쪽으로 방향만 잘 잡히면, 그 다음에 그 과정에 교사가 주체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답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 부분도 이것도 좀 비교적 작은 사항이긴 한데 역시 우리가 올해 그 분위기 자체가 학생 개인이 혼자 뭘 하고 자기 주도 자기 조절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접근해 주실 수 있었는데 물어보고 있는 내용 자체는 자기평가 또는 자기성찰평가를 보여주고는 있었어요. 근데 역시 위에서 스나이더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성의 그 이론의 구조의 명칭들은 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기평가나 자기성찰평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안 써도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써도 되고 썼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썼는데 어떡하느냐 했는데 써도 맞으면 괜찮죠. 틀린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개로 그 효과 실행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평가. 내가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많이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복귀 해달라고 해주시는 답들 많이 봤는데,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도 보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논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그 유추하기가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잘 쓰셨을 것 같고 효과성 부분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의 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만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 성찰 노트 얘기도 많이 했었고 성찰 노트 것 말고도 여기서 체크리스트나 자기 점검표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자기 평가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많이들 쓰셨는데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자기 평가 방법으로 개발된 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를 실시하는 과정 내에서 내가 스스로 내 자료를 모으고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평가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답으로 접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문제는요, 앞에 두 문제랑 뒤에 두 문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 제시문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그 두 문제가 앞에 나왔었던 과정과 평가 영역의 문제가 제시문에서 상당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념들을 대부분 주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장단점을 유추해봐. 장점이 뭘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네가 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기 때문에 좀 더 열려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이론 및 공학 부분과 행정 부분은 내용 자체가 복잡하진 않은데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분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제 문자로 문제를 보여주셔가지고 문자로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였나? 근데 이제 막 끊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히 넘겨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잘 못 봤거든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못 봐서 되게 열린 문제인가 본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요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근데 뒤에 문제 올라오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좀 달라요. 생각보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들어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수이론 및 공학 부분은 상황에 맞는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이론 활용 문제.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활용 문제. 제시문의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까다로운 게 뭐가 있었지?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시문 내용과 배점 부분의 강조사항을 모두 살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게 함정이었어요. 함정이라고 아마 의도는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시문 내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과 배점을 읽었을 때 잘못 읽힐 여지가 있게끔 문제가 약간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보러 가서 약간 흥분된 마음에 글을 쓱 읽으면 뭘 쓰라는 거지? 어떤 걸 정확하게 쓰라는 거지?가 잘 안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근데 정보가 구체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자체는 보면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이 아닌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 게시판 활용 방안을 서술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시험에 이번 문제에서 아마도 변별점이 되는, 그러니까 변별을 할 수 있는 변별 포인트가 있는 문제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두 개는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 두 개 물어봤던 부분은 여기를 놓친 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놓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여기를 얼마나 느슨하게 채점을 할 것이냐. 느슨하게 채점하면 좀 훨씬 더 편해지는 거고,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서 그대로 채점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점수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 부분은 문제에서 A안, B안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의사결정 모형, 이건 다들 하니까 그 의사결정 모형 확인을 하고 이제 각 모형들의 단점을 서술하는 문제였었죠. 근데 모형 명칭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형 명칭 쓰지 않아도 괜찮고, A안은 이런 단점이 있다, B안은 이런 단점이 있다 라고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가 지금 3점짜리인데, 행정이 3점짜리인데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써야 할 양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어요. 3점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다른 부분들보다 얘기할 거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냥 단점이 이거예요. 단점이 이래요. 그래서 근거를 들어줄 수도 있긴 한데 제 시문에 내용 다 있었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끌어다가 그대로 쓰셔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교육행정에서 활용을 물어본 B안의 활용을 물어보는 부분이 문제를 또 정확하게 잘 읽지 않으면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약간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는 했는데, 앞에 것들 두 개도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쓸래요? 활용 방안 쓰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앞에 두 문제는 그 활용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문제 제시된 내용 그 자체가 끝이었어요.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유추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요 두 가지는 조금 다르게 조건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준 거예요. 각 항목당 두 가지씩을 주게 되니까, 앞에는 조건이 하나씩이었는데 여기는 조건이 두 개씩 겹쳐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조건을 빠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번 시험에서 변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죠? 아니에요. 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배점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점, 스나이더 외 분류에 따라 설명을 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기존 관점, 장단점 각각 한 가지. 심플하죠. 여기 기존 관점 보게 되면 국가가 만들어준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교육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실도 관점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에서 국가가 만들어준 그 교육과정을 그대로 현장에서 교사가 실천을 한다 그러면 뭐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를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왜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해서 쓰실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근데 요 장단점 부분과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생성적 관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보통 이론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상황에 맞게끔 끼워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딴 것보다 제가 이게 약간 사고력을 확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근데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론을 활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문제에 있는 개념은 제시문에 이미 정보로 다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개념에 근거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교육 과정을 그러면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 구성할 수 있을까? 우리 교육과정 구성이나 운영 방식 공부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 왜 그 후반부 수업할 때도 학교 현장 중심적인 교육과정 얘기하라 그러면 그 부분은 정답이 없을 거다. 정답이 없고 어떻게든 상황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식을 내가 알고 있는 개발하는 방식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서술을 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개발, 학습 경험 선정, 조직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목표를 선정하는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 학생들이 보다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는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러면 장점 1점, 단점 1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절한 교육과정 운영방안, 교육과정 운영방안 두 가지가 2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다고 했으니까, 또 저희 9월달에 초반에 봤던 것 같은데, 생성교육과정도 봤었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개념이라서 그 부분들을 매개로 해서 서술을 해주셨어도 이 부분은 괜찮죠. 같이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자,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시문에서 잘 찾으셔야 할 거예요. 근데 제시문이 약간 애매하게 서술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기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의도는 있어요. 문제 의도가 뭔지는 읽히는데 그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허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도 넓어질 거예요, 답이. 그다음에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를 써라.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가, 자기평가, 자기성찰평가, 우리 수행평가할 때 자기평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라서 학생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두 개 써야지 라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과, 자, 여기에 조건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을 한대요. 추가로? 이전에 다른 거 파악했었나? 했었죠. 제시문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를 각각 한 가지씩 들어라. 그럼 여기 1.1점. 그리고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가 역시 이 문제를 풀 때 약간 관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시문을 읽어보셨을 때 잘못 읽으시면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말이 있었죠. 학생 스스로가 학습 목표를 만들고 학습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수업이다라는 얘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실제로는 자기 조절 학습이나 자기 주도 학습을 의미를 한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면 자기 조절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상황이 온라인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힘들죠. 우리 그게 힘들다는 걸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아서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맥락이 그대로 가지고 와진 거예요. 문제 자체.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 가지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진짜 물어보고 있는 게 토론 게시판 활용 방안일까? 또는 토론 게시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일까요?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자기조절 학습을 도와주고 싶은데, 즉 자기주도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써라. 근데 토론 게시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걸까? 이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문제 의도 자체는 그렇게 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변수예요. 여기가 변수예요. 근데 이걸 아마 집에 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보였을 텐데 시험을 보는 상황에 그게 그렇게까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계속 온라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인가 보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채점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부분입니다. 의도 자체는 그러했다. 자, 그리고 A안과 B안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각각 한 가지씩 써라. 우리 보통 의사결정 모형은 장점보다는 단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개념 자체가 장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점을 많이 물어보죠. 근데 여기에서 A안이 합리 모형, B안이 점증 모형이었었고, 우리가 점증 모형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확인했었던 부분이라 편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김 교사가 B안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여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상당히 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 그러니까 앞에 두 문제는 사실 되게 심플한 문제였어요. 되게 심플하고, 그래,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두 문제는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 생각할 게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냥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봐.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얘기를 해도 되죠. 아무거나. 근데 삐안에 따라서 의견을 반영을 한대요. 삐안이 뭔데? 점중모형이잖아요. 그 점중모형을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알면 더 편하죠. 알면 더 편하게 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은 다 그래요. 몰라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답이 가능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사결정 모형 두 개 단점 쓰는 부분도 읽어보시면 제시문에 개념이 다 있죠. 기본 개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유추를 해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제시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유추해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증 모형의 방식을 써야 돼요. 그냥 의견,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답을 쓰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한다. 또는 학급 회의를 열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맞을 것 같죠? 근데 점증 모형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점증 모형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면 점증 모형은 그거잖아요. 기존에 어떤 안이 있어요. 이전에 실행하고 있었던 실행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새로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이 새로운 대안들을 비교를 하면서 기존의 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기존 대안이 있었을 때, 기존에 실행하고 있었던 안건이 있었을 때 여기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서 그걸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런 요구를 그런 방식으로 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불만사항을 학교 운영이나 수업 진행되는 방식 등등에 대한 불만을 접수받아서 그 중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개선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그런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안이 있고 우리 학교 운영되는 방침이 있었을 때 그 운영되는 방침을 조금씩 수정한 약간씩 다른 안들을 쭉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제일 싫어요 라는 게 가장 적은 안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게 맞아요. 평이한 게 맞고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평이하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셨을 것 같아요. 평이하다고 출제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우리 논술 시험의 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암기 능력보다는 배워서 알고 있는 이론적 사항들을 문제 상황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기 보면 다른 부분들보다 이제 운영 방안을 제시를 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들, 역시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증 모형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방안을 얘기를 하는 게 모든 항목들의 방안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방안을 물어보는 부분은 정답이 절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목표의 성격을 가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표현적 결과랑 달라서 답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는 있죠. 문제 해결의 조건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점수를 줄 수 있는 형식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채점 폭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복귀 채점을 확인을 해드려도 예전에는 몇 점 정도 몇 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가 지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를 정확하게 몇 점 정도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돼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을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여기가 조금 걸리네요, 좀 애매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점수가 진짜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 문제 특성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스나이더의 관점에 따라서 분류하는 부분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찾아 쓰시고 내용을 그냥 거기에 타당하게 쓰시면 이 부분은 거의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거의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도 교사와 학생이 참여한다는 전제를 두고 이런저런 방안들을 쓰시면 너무 똑같은 걸 두 개 쓰지 않은 이상, 그다음에 이게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먼 쪽에는 얘기를 끌어서 쓰신 게 아닌 이상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느슨하게 간 항목일 것 같고, 두 번째 이 부분도 교육적 효과 부분은 거의 받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첨삭을 많이 해본 저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요 부분이랑 요거 있잖아요. 문제 출제하실 때 마인드는 아마 이건 준다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이거는 거의 주겠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근데 이제 방안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면 못 쓰지만 정말 제시문 읽고 생각하면 쓸 수 있어. 이 정도 느낌으로 지금 간 게 요 두 항목에 가깝습니다. 두 항목에 가깝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줄 거고, 이제 수업에서 이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요게 지금 어떻게 채점이 될지가 살짝 갈릴 수 있는데, 자기평가라고 딱 찍어서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일부 안 되는 평가, 자기평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빠질 가능성이 있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다라고 보게 되면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두 가지가 다 변수가 있는데 조건을 근데 제시문 너무 세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랑 제시문 양쪽에 조건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다 걸려 있어서 여기 보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는 학생 특성, 학습 환경 구체적인 예라고 하는 부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면 미리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미리 파악한 특성을 쓰게 되면 조건에 안 맞아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반드시 그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보면 그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부분을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보자, 뭐가 다르겠어 이러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봐버리면 여기에 토론 게시판 활용이 답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아니야 이거는 문제 내용을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잖아, 그럼 자기주도 학습으로 한정을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좁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변수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장단점은 이거 단점 쓰는 거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론에 따라서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그 구체적인 방안, B안에 따라서 방안을 쓰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론에 근거해서 원래 문제 의도에 따라서 접근하자 그러면 점증 모형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B안에 따라라고 하는 부분을 슬쩍 하고 그냥 학생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줬다 그러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보다 요기 조건과 요기 조건을 잘 지켜서 쓰셨다면 괜찮았을 문제. 변별이 되는 포인트가 세 번째 항목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문제 정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느냐 하면 약간 독해인데 독해 문제. 그러니까 방심하면 놓치는, 막 독해를 잘해야 잘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번 문제가 문제랑 제시문이 있었을 때, 배점이랑 제시문이 있을 때 일부 항목은 좀 안 친절했어요. 친절하지 않아서 문제를 좀 명확하게 그 읽기가 한두 번 읽어서 눈에 확 안 들어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시문 내용 보겠습니다. 형식이 또 바뀌었죠. 메일 쓰는 거죠. 보고 싶은 친구에게.
자, 여기 뭐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학교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어. 자, 여기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 많이 봤었던 그 민주시민교육, 민주사회교육 그 맥락이랑도 많이 유사합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가셔도 아주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시민사회에서 뭐 시민의 역량, 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 이쪽으로 가셨어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교육 운영, 평가, 과정 운영, 평가 방안, 온라인 수업 설계 등을 고민했고 교사 협의회도 참여를 했어. 교사 협의회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항들을 물어보지는 않았고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전과 달리가 아니라 초반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저희 초반 논술 시험은 이런 형식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찾아, 심지어 첫 번째 시험에는 한 달락 안에 2가지씩 물어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헷갈리고 막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 교육과정 운영, 실행. 자, 교육직 생활 초기에는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거, 우리 그 추정 자료에서도 보셨던 그 스나이더의 관점으로, 충실도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요거 그대로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 교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수준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교사가 그대로 옮기는 과정. 교사 역할 자체는 그냥 전수자, 전달자의 역할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는 거야. 같이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생성적 관점, 생성교육과정,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 생성, 현성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영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슷비슷한 개념이 여기에도 튀어나오고 저기에도 튀어나오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약간 다르게 활용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우리 그때 문제에서도 풀었었던 사항으로도 연계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어. 여기에 내용에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면 일단 좋은 점이라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사실은 좀 번거롭지 않게 국가가 만들어진 교육과정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잘 만들어진 안정감이 있는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수준에서 뭐 큰 차이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안정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심플하죠. 학교 상황이 안 맞아요. 그리고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이 어렵다. 그렇죠. 이게 맨날 우리 새 교육과정 그런 거예요. 정말 실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가 수준의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 현장에서 이거 뭐 하기 너무 힘든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실천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이나 학생들의 특성에 잘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수도 있더라.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함께 생성하는 교육과정 경험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교육과정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굉장히 답이 넓을 수 있어요. 좀 이따 그 답안에도 나와 있긴 하겠지만 뭐 교과 사이에 연계나 통합을 통해서 통합형 교과를 만드는 거. 근데 그 통합형 교과를 만드는 게 교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필요나 흥미 등등을 고려해서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교육과정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무리 없이 제신문 내용 가지고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에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내가 지향해야 될 평가의 방향으로는 적절한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쌤들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좋아.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뭐 있지?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거, 자기 평가, 학생들끼리 평가하는 거, 동료 평가 또는 상호 평가가 있지? 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더 읽어보면 내가 지향해야 될 평가의 방향으로는 적절한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애매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라고 얘기를 했다가 여기는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포함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안에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문제 의도는 여기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문제에 있었던 거, 배점에 있었던 게 그대로 여기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물어본 건 여기인 거예요.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근데 그 중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평가, 자기 성찰 평가로 범주를 좁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를 찾고 나면 그 개념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쌤들 많이들 더 많이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기를 수 있고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좋은 얘기하면 되고 여기도 좀 약간 좋은 얘기하면 되는 거. 근데 평가 방안을 쓰라 그러면 이제 쌤들이 제가 저희 수업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방안 같은 거 쓸 때 키워드만 띡 던지지 마라. 그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풀었어야 된다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평가 방안으로 좀 안 될 것 같은 걸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협동학습도 좀 쓰신 것 같아요. 근데 협동학습은 평가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교수 방법 쓰신 경우들이 있는 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업에서 이런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수업 상황 안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되니까 수업 상황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평가를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쓰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는 평가가 돼야 돼요. 수업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가 앞으로 나가서 이런 평가를 해야 돼. 이런 평가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트폴리오 답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원래 포트폴리오가 자기 평가를 하는 도구로서 쓰이긴 쓰이는데 포트폴리오 내용만 놓고 보면 자기 평가가 확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쓰면서 거기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자료, 수행 결과 등등을 모아서 보면서 모으는 과정 자체, 정리하는 과정 자체 내에서 내가 자신의 성장이나 변화 등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기평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연이 있으면 앞에 좀 방향이 안 맞는 걸 쓰더라도 뒤에 설명이 그럴듯하게 서술이 되면 그럴듯하게 쓸 수 있겠죠. 자기평가 연관해서 뭐라도 쓰면 되니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특히 열린 문제 답 쓸 때는 상세히 풍부하게 쓰시는 게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앞에 2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글이 앞에 이렇게 중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중간에 중력해가지고 2개 묶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헷갈렸죠. 그래서 단락 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거지? 잘 모르겠는데 헷갈려가지고 이제 좀 그 글 쓰시다가 왔다 갔다 하신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시간이 촉박했을 텐데. 그러니까 쓸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시험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을 좀 촉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량. 3번째 단락.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 자, 전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학기 초.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내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자,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에요. 학기 초에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를 했어. 이게 전제 조건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걸 쓰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근데 일반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 직업 요새 그런 거 조사 안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선수학습 능력 요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보통은 여기서 다 해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도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우 관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사항들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학생 특성, 그래, 내가 알고 있는 학생 특성 이것저것 있지 라고 해서 그거 아무거나 쭉 쓰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알고 있는 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 이거 조사했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파악을 해야겠어.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은 이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과 원격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이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뭐 메타 인지 능력은 괜찮은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이런 특성들을 얘기해 주는 게 가장 타당한 것이고, 환경이라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복귀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답이 좀 꽤 나왔는데, 교실 환경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쓰신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면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매체 활용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매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매체를 활용해서 뭘 하고 있으면 그건 매체 수업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으로 정말 멀리 떨어져서 원격으로 수업하는 상황을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석해야 되는 학습 환경이라 그러면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 요 상황은 학생의 특성이겠죠. 학생의 상황이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학생의 학습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많이들 쓰셨던 거, 컴퓨터, 그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는 기기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인터넷 쓴다는지, 이런 부분들,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은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그 이야기는. 그리고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에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해. 그러니까 처음엔 저 읽었을 때 이 부분이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 요 두 가지 때문에 이거 이렇게 쓰시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요 두 가지를 쓰는 게 맞을까가 헷갈리겠네라고 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두 가지를 쓰면 어차피 그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조절, 자기주도 학습을 온라인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는 방법이 게시판이야. 토론 게시판이야.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도와줄 거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건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자기조절 기술들, 우리 반두라 여러 번 확인했었죠. 그거나 일반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 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걸 공유를 토론 게시판에 올려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고 동료 학습자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 계획표를 올리게 한다든지, 중간 결과물을 올리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가 어려운 게 나왔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올려서 같이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게끔 만든다. 요런 방향으로 가는 게 원래 의도였던 거죠. 근데 제시문 내용이 너무 그렇게 돼 있어요. 제시문 내용과 그 문제 배점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번 문제에서는 제일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요 측면들이 다 걸려 있어서 그 조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얼마나 느슨하게 봐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교사협의회에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어. 자, 여기 그러니까 제시문을 되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전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제시문 잘 읽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약간 자의적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이거 뭐 필요 없는 내용이지,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 이러고 다 제껴버리고, 약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중심으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글을 읽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문제가 그러면 정말 안 되는 모든 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던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제한됐는데,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의사결정 방식이지? 이제 그러면 의사결정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의사결정 이론이 정책결정 모형이 뭘 하는 건지가 이해가 돼야만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걸 왜 물어보지? 이거랑 별개 문제인가 보다 라고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의사결정 모형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 어떻게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까?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 이 학생들의 요구를 매개로 그 참여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지금 학생들의 선택이나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 그래서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거. 우리 그때도 왜 민주 시민교육 얘기하고 할 때 학생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까지, 자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까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의사결정에 참여 모형적으로 나왔으면 훨씬 더 쓰기 편했을 텐데, 접근하기도 편하고 이야기 편했을 텐데, 의사결정 모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참여시키지? 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A안은 문제를 확인한 후 목적과 세부 목적을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한다. 자, 이게 가장 큰 키워드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한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탐색한다. 그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 아마 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최적 모형인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최적의 방안은 가장 그냥 좋은 방안을 찾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확인한다라는 부분에서 합리 모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적 모형이라고 찾으셨더라도 한계점, 저희 후반부에 그 문제 봤었잖아요. 최적 모형 한계점 봤었잖아요. 합리 모형이랑 되게 비슷해요. 한계점이.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그거를 쓰셨으면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투여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단점을 쓰실 수 있고,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어서 점증이죠. 아주 전형적인 점증의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많은 논의 끝에 B안으로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되게 보면 많이 고친 문제예요. 되게 많이 고쳐서 처음에 이런 형식이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시킬까 말까 등등에 대해서 고민, 아마 참여 모형 브리짓이나 호이와 타터를 계산하고 있다가 바꾼 것 같기는 해요. 문제 제작 바꾼 것 같긴 한데, 논의 끝에 B안으로 결정이 됐어. 나는 B안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협의회 때 제안하기로 했어. 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을 할래? 근데 B안이야. 점증 모형인 거야. 근데 점증 모형 개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증 모형이라는 개념을 몰랐더라도, 사실은 진짜 몰랐더라도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래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점증 모형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봐도 대안이 여러 개가 있네.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거네.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그럼 여러 개 안이 있어. 여러 개의 안건들이 있어. 그럼 현재 우리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요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개선하기를 바라는 부분들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서 그 개선 방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보고 그 중에서 그래도 현실성이 있고 문제가 가장 적은 걸 선택해서 학교 경영에 반영시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수의 대안을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학교에서 우리가 먼저 교사들이 기존의 안을 조금 바꿔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의견들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든 다음에, 문제를 개선한 방안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개선된 방안을 선택을 하는 걸 방식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번 문제에서 끝까지 나오는 포인트는 문제 요구사항이에요. 문제 요구사항.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시험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다 쓰고 싶어. 내가 외운 게 있으니까 외운 걸 그대로 다 쏟아낼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저희도 그때 모의고사 연습할 때 계속 연습하는 게 그거잖아요. 알고 있는 이론을 그대로 물어보면 인출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험이 항상 이제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상황에 정말 맞게끔, 요구하는 부분들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그 조건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등등을 보시면서 쓰는 게 이번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문제 분석을 길게 하려고 안 했는데 좀 길어졌죠. 시험 보고 나서 문제 보는 게 얼마나 싫은데, 기출문제 보는 게 진짜 싫죠. 너무너무 싫어. 그냥 답만 알려줘. 답만 알려달라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진짜 그런 기분이죠. 그런 기분입니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요거 아까 하다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 상세히 쓰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조건에 맞는 유연한 답안 서술이 중요한 공부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 작년에도 슬쩍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론 키워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쓰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어 라고 느끼시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지극히 정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는 늘 그렇듯이 학생 중심 얘기해 주면서 선택, 결정 기회에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서로는 뭐 이젠 다들 잘 쓰시니까. 자, 첫 번째 단락 포인트 보겠습니다. 배점 부분 각각 2점, 2점, 2점. 김 교사가 언급한 기존 관점, 장단점. 자, 충실도 관점 명칭 안 써도 됩니다. 제시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모든 지역, 모든 학생에게 타당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 국가 수준 공통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서술들이고, 이것 말고도 비슷비슷한 거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쓰셨죠. 교사 중심적으로 뭐 초임 교사도 쉽게 운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기초학력 수준이 올라간다는, 기초학력 수준이 가능하다, 뭐 올라간다, 괜찮다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뒤에 부연을 잘 하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 학교 현장과의 괴리, 실천이 어렵다. 학교 현장과 학생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이거는 뭐 눈 감고도 쓰셨죠. 이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안, 결국은 이게 뭐 생성 관점이기는 한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내는 교육, 제시는 말 그대로입니다. 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성 교육과정이나 현성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요구, 흥미, 필요 등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라고 접근해 주셔도 좋고, 재구성을 통해서 통합적 교과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하나로 빼도 돼요. 이걸 하나로 빼고 교과, 비교과, 통합을 따로 하나 뺄 수도 있어요. 교과 통합 활동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필요나 요구에 맞는 교과, 비교과, 통합을 통해서 학교 상황에 맞는, 학생들의 필요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부분들은 서술하실 때 약간 구질구질하다라는 느낌으로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한 문장 안에 확실히 보이시는 게 좋죠. 네, 주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 빠졌네요.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요. 여기 이어지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조심스럽기는 해요. 프로젝트 수업이나 협동학습이나 토론 토의법, 구성주의 교수 방법, 이런 부분들이 교육 과정은 아니에요. 그쵸? 교수 방법이에요. 교수법이에요. 교수법을 쓰는 게 타당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 관련된 연구물들, 보통 이제 국가기관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봐도 실천 방안, 뭐 운영 방안 얘기를 하면 교육과정 운영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쓰면 좋겠어요. 보통 같이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방법을 쓰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도대체 이 문제가 나왔을까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선택형 교육과정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한다라는 게 문제의 큰 대전제였었잖아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교사랑 학생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학생이 선택해서 학생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개별적인 교육과정 시간표를 가지게 되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그래서 배경이 고등학교였어요, 이번 문제가. 그래서 요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 필요 반영한다,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가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 해주시면 아마 무리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다른 모형들에서 우리가 내외적 상황 분석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근데 그 내적 외적 요소들 안에 교사, 학생, 뭐 학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시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제 논의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기평가 또는 자기성찰평가. 그 교육적 효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다 돼요. 아무거나 다 돼요.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게 메타인지,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 요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메타인지 자기주도 학습 늘어나는데 그쪽 얘기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고도 인지적 측면의 향상도 있다. 그래요. 내용에 대한 지식도 올라가는데 학습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동기 얘기 따로 띄어서 하셔도 됩니다. 보통 뭐 내재적 동기 쪽으로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거 쓰셔도 괜찮고, 이거는 스스로 그 학습과 평가를 통제함으로써 자기조절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과정에서 어려움을 스스로 진단 확인할 수 있어서 학업 성취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약점, 강점 이해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좀 쓰셨을 수 있는 게 평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스스로 평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덜 부담스러워서 학습이나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괜찮죠? 자, 실행하는 방법.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좀 늘어나는 거긴 한데, 보통 자기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건 성찰적 글쓰기라고 해서 우리가 성찰 노트, 리플렉션 노트 자주 언급했었죠. 이게 구성주의의 기법으로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 자기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주의랑도 많이 연관되니까 이거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체크리스트법,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낸 것 같아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요새 워낙 학생들이 플래너 많이 쓰니까. 플래너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이랑도 관련되고 좀 이따가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자기평가할 때도 플래너에 체크 하잖아요. 오늘 나 잘했어 못했어, 그거 다 자기평가잖아요. 그래서 항목별 점검법, 체크리스트법, 이렇게 OX로 체크해 주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평가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냥 포트폴리오를 쓸 수 있다라고만 쓰시면 좀 애매하고, 풀어서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자기 성찰의 내용 포함된다. 그래서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평정척도법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스스로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평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랑 유사하긴 한데, 체크리스트는 했어 안 했어 정도, OX 정도 느낌이라고 한다면, 평정척도법은 오늘의 공부는 매우 잘함, 보통, 리커트 척도, 그런 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못함, 매우 못함,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의 체크를 하겠어. 그러면 뭐 각 시간별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 교과별로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평점을 부여하게 되는 평정 척도법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걸 쓸 때 평정 척도법이요 라고만 쓰면 안 되고, 쓰고 이건 풀어야죠. 그래서 한동안 시험이 좀 명확해진 시점부터 해서는 글을 좀 짧게 쓰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채점자 입장인 거고, 우리가 서술하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시험의 형식이다 그러면 자세히 풍부하게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게끔 써주는 게 좋아요. 물론 틀린 말은 하면 안 되죠. 주저는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추가로 파악하는 학생 특성,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 활용 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뭐 등등.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 자기조절 능력, 자기주도 능력 수준. 요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자기주도적이라는 전제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체 선호도,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매체가 있으면 그 매체를 좀 더 주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하는데 영상 자료 보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선생님 강의 듣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매체 선호도 확인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올 때 이제 아마 고민스러우신 게 일반적인 특성을 쓴 것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특성을. 근데 내 생각에는 일반적인 특성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나 자기조절이나 자기주도는 일반적인 학습 환경에서도 쓸모 있는 기능은 맞아요. 근데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적인 수업 상황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학기 초에 일반적 특성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 특성을 확인할 때 과연 메타인지나 자기조절 능력을 봤을까? 보통은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수준이 가장 안전한 그 선에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것 외에도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비슷하게 온라인 수업에서만 특정하게 활용되는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으면 그런 쪽으로 그 서술을 해주셨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애매하게 걸리는 게 인지양식 같은 게 있어요. 인지양식. 우리가 장의존, 장독립 놓고 보면 아무래도 장의존 학습자들, 장독립 학습자들을 분류를 해보면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면 장의존 학습자들이 힘들 거예요. 장독립 학습자들은 좀 편할 거예요. 그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지양식 같은 경우에는 부연을 충실히 하셨다면, 근데 부연이 없이 그냥 인지양식을 본다. 그러면 인지양식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장의존, 장독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극이나 충동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지양식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에 적합하지 않은 혹은 적합한 그런 인지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얘기하면서 부연을 해줬으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면. 근데 선수학습 능력은 이게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너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했었을 때 이미 지난 학기의 수업이나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계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부연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하셨어야 할 텐데 좀 그러기가 힘들죠. 근데 할 수도 있죠. 근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 그 선수학습 능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 요소가 다른 요소들이랑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걸 타당화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좀 걸려요, 이 부분이. 그리고 환경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 디지털 기기, 인터넷 환경 등이 구축되어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쉽죠. 편하게 쓰셨을 겁니다. 이건 진짜 약간 주는 느낌이죠. 사실은 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다음에 가정이나 특정 장소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온라인 학습하라 그랬는데 따로 학습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쵸. 뭐 어린 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일반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지금 문제가 일부 그러니까 이걸 꼭 뭐 공부해야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일부는 있죠. 위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역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써보자. 하고자 하는 수업은 자기 조절,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알고 있었던 자기 주도 학습의 그 전략들, 실행 방안들을 쭉 연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토론 게시판에 개인 학습 목표를 올리고 교사와 동료 학생들이 그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하고 뭐 이 정도 목표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목표가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친구들도 아니까 서로 긴장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학생 개인의 학습 계획이나 실천 상황을 올려 공유한 후 동료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지나 피드백을 받는 활동. 제가 요 답안 쓰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이 부분도 되게 밀착형으로 내고 싶었던 문제구나. 왜냐하면 요새 워낙 많이들 그런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하지만 대학생분들 그리고 수험생분들도 우리 왜 계획표 같은 거 그 플래너 굉장히 많이 쓰시고 플래너를 혼자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왜 그 SNS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서로 좋아요 막 응원도 해주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진짜 그 사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근데 내가 혼자 하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는 하기도 싫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 올려서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누가 막 좋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하면 힘이 나는데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와 잘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럼 약간 경쟁도 되고 몰래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진짜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꼭 이론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되겠는데,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좀 효과가 있겠는데, 그런 거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겪게 되는 곤란이나 어려움 등을 게시판에 올려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용을 잘 모르겠어,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다음에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형성평가나 퀴즈를 실시해서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동기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쌤들 스터디 하실 때 이거 다 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 게시판을 매개로 교사 입장, 그다음에 동료 학생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언급이 되면 이거는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외에도 자기주도 학습 매개로 해서 답을 쓰면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염려스러운 게, 복귀하신 분들 답안 좀 많이 봤는데 지금도 계속 봐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뭘 많이 쓰시냐면 토론 게시판 활성화 방안. 그래서 교사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고 뭐 피드백을 준다, 격려를 한다 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얘기들,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주도 학습,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말이 그대로 안 들어가도 되고, 제시문에 보면 학생이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주체가 되는 수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입각해서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가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과정을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얘기만 들어가도 정말 완벽하게 괜찮은 답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읽으면 이 요소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읽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수업이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이 먼저 위에 온라인 수업이 있었으니까 이건 자기주도 학습은 무시하고 온라인 수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 라고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의도는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보면 와, 다 열렸네. 근데 열린 답은 맞습니다. 굉장히 열린 문제는 맞습니다. 열린 답은 맞는데 조건이 있고 열린 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목표인 거예요. 문제 해결 목표에 따른 학습 활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의사결정 모형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A는 합리 모형이죠. 안 쓰셔도 됩니다. 명칭 안 쓰셔도 됩니다. 또 이때 나오는 거, 명칭을 썼어요. 명칭을 써서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칭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썼는데 틀린 명칭을 썼어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하시는 분 마음일 것 같아요. 정하시는 분들 마음일 것 같기는 한데, 명칭은 채점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채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건 문항 배점 부분에 명칭, 개념, 배점이 없어요. 그러면 명칭을 썼더라도, 그러니까 썼는데 맞는 건 뭐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왜 쓰지 말라는 걸 쓴 거야,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썼어, 이거는 크게 상관없는 건데, 틀린 명칭을 썼는데 요구하는 답안이 내용이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높지 않겠나. 물론 이제 결과를 보기는 봐야 되지만, 문제 구조를 보고 배점을 이렇게 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합류 모형, 그 다음에 점중 모형. 이거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점중 모형에 근거해서 학교 운영에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운영에 대한 불만사항,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쪽이에요. 불만사항을 설문조사나 학급회의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이런 불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을 개선할 수 있다. 또는 기존 운영 방침을 수정한 여러 종류의 운영 방안을 보여주고 그중 불만이 적은 것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점중 모형의 특성으로 연계돼서 서술된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좀 있어요. 많고요.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반쯤 맞는 답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불만의 제거나 뭐 점진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막 학생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답은 굉장히 위험하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뭐 다수가 뭐 만족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다른 모형의 그 접근 방안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문제에서 채점의 포인트는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인데 요 네 번째 항목을 얼마나 느슨하게 봐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에 단점 2개 쓰는 건 그냥 그대로예요. 이론적인 사항이니까 그대로라서 사실 거기가 이번 문제에서 가장 이론적인 문제였어요. 그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에 대한 단점 서술하는 게 거의 유일하게 인출을 해서 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활용이에요. 전부 다. 처음 항목은 모든 항목이 다 활용이었고 전부 다 활용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준비하시고 확인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좀 시험에서 좀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배점이란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 방향이 크게 바뀌면서 점수대 자체는 미리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봐야 안다. 아까도 방금 봤지만 그 조건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크기 때문에 제법 커서 그것만 놓고 봐도 점수가 3점 그리고 뭐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한 1, 2점 추가가 돼서 그 점수대가 꽤 커서 점수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전 시험 중에도 이와 비슷하게 비교적 열린 문제로 출제가 됐던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문제는 굉장히 평이하다라는 평을 받았는데 점수대 자체는 크게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역시 워낙 작년에 점수대가 좀 높게 나왔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시험 자체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시험이었었고 그 중에서 일부 영역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다. 근데 그 조건도 채점 방향에 따라서는 그 까다로움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너무 염려하실 건 없다.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항상 돌아보면 이게 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시험이 끝나서 홀가분한 것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저러한데요. 이러저러한 시점이 됐는데요. 올해는 정말 쌤들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던 한 해였었기 때문에 조금 쉬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량진 전체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바로 2차 준비를 빨리빨리 하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의 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준비는 빨리 하셔야죠. 빨리 하셔야 되는데 꼭 얼굴을 만나고 해야 될까? 이번 문제처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2차는 면접이나 수업시랑 꼭 만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올해 수시 전형도 보니까 수시 면접도 그 면대면으로 안 하더라고요. 다른 강의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들 다른 강의실, 그다음에 면접 보는 학생 다른 강의실 해서 화상으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대학들에서.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과연 아마 그 공간을 달리하여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오히려 비대면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실제적인 상황과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만나서 해야 된다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좀 지금은 안전하게 공부하시는 게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니까 몸 조심하시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2차 강의 특강 있을 텐데요. 다음 주, 이번 주에 공지가 새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하는 형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량진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지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푹 쉬시고. 그래서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2차가 아직 안 끝나서 2차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힘들긴 하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불이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라이브로 바로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긴 좀 어렵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 카페 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최근에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주셔도 돼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거 주시면 조만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